자, 149페이지 그 3번의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잠깐 보십시다. 자, 이건 이런 사례죠. 보통 앞서는 우리가 이제 과세처분을 받아서 납부한 사례라면 이건 이제 좀 약간 사례를 바꿔서 과세처분을 받았어요. 납부하지 이제 않고 있는 상태, 미납 상태에 안 내고 있어서요. 안 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과세처분을 받았고 납부하지 않은 상태인데,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과세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 됐어요. 위헌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냈다. 그래서 이제 강제 집행 절차가 들어간단 말이죠. 강제 집행 절차로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체납처분, 세금 내라는 체납 절차, 독촉 정도 합시다. 독촉. 자, 독촉 등이 만약에 들어갔다 했을 때 이런 얘기죠. 이런 처분이 과연 가능하냐라는 얘기죠. 이게 집행력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에 관한 얘기인데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과세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다라는 얘기는 과세처분은 결국 이 당시부터 하자가 위법하다는 얘기죠. 위법하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취소 사유가 있고 당연히 위법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과세처분이 위법한 거니까 적법한 거를 전제로 강제 집행을 들어간 이 후속행위도 위법한 거죠. 그래서 이 행위도 결국 위법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위헌 결정의 기소력에 반하는 것이죠. 무효인 거죠. 그래서 이런 처분은 위법하고 무효다. 판례. 학설보다는 여기 뭐 학설 대립이 있긴 한데, 뭐 학설 대립이 사실 큰 의미가 여기는 없는 부분이죠. 어차피 판례 입장이 워낙 확고하고, 그리고 뭐 집행력 부정설이 워낙에 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집행력 근거설이 워낙 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력 부정설로 판례대로 따라갑시다. 학설에서 일단 위헌 결정 기소력 관점에서 집행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설과, 그 다음에 뭐 불가전력이 발생했을 때 그래는 소급표가 없으므로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긍정설은 아까 제가 설명한 건 정반대 입장이죠. 소급표가 미치지 않으면 그 처분은 적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저는 소급표가 미치는 것과 미치지 않은 것은 그거는 처분의 위법성 적법성은 관계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소급표 의무는 우리 제소기관 도가 여부 때문에 판단되는 거고, 그런데 이 양반은 지금 집행력 근거설은 소급표가 없다라는 얘기는 그 처분이 적법하다. 그러니까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거든요. 배경이 잘못된 거, 출발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집행력 부정설 입장으로 따라서 설명하셔야 되겠고,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설명했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 과세처분은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거죠. 위법한 거죠. 하자가 있는 거죠. 다만 나중에 이제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취소 사유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위법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과세처분이 적법한 걸 전제로 이루어진 강제 집행행위도 위법한 것이고 취소 사유는 무효다 라는 얘기예요. 자, 밑에 판례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헌법재판소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조문을 두고 있는데, 자, 거기 세 번째 줄부터 물론이고 다음부터 위헌 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 관계에 근거한 후속 처분이 할지라도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상태를 확대하는 경우라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판례가, 우리 헌재가 뭐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저 과세처분이 하자가 있다는 걸 이미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나중에 지금 확인됐을 뿐이지 이거는 하자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렇죠? 네. 따라서 지금 뭐라고 했나 보세요. 따라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됐던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됐을 때 비록 그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헌 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자, 심지어 뭐까지 제소기간까지 도과해서 조세채권이 확정됐다. 지금 무슨 상태예요?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죠. 그렇죠?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임에도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헌재는 저 과세처분 하자가 있다, 위법하다라고 지금 보잖아요. 지금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보잖아요. 그죠? 보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지금 봤잖아요. 이거 우리가 확인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 그렇다면 그 확정되었으면 다음부터 위와 같은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들어가는 거 허용될 수 없고, 나아가 만약에 이런 위헌 결정이 효력에 위배돼서 이루어진 체납처분이 있다면 그 사유만으로 이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왜 중대하고 명백할까요? 위헌 결정 기소력에 반하니까. 이거는 이 지금 강제집행조처는 위헌 결정 나온 그 다음에 나온 거잖아요. 그건 명백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요 앞에 거는 과세처분은 이 처분 당시에는 이런 위헌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명백하지 않아서 취소 사유지만 얘는 명백하잖아요. 얘는 결정 이후의 행위니까. 그래서 무효다. 암기도 다 되죠? 이해되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위헌 결정 기소력에 관해서 좀 제대로 알아두시고 집행력까지 생각해 보세요. 예. 판례 중심으로 가두시고 넘어가십시다. 현재 테마를 바꿔가지고 152페이지 하자의 승계, 그 다음에 같은 유사한 이름인데 뒤에 가면 이제 하자의 치유 155페이지. 이 두 가지는 이름은 비슷한데 완전히 두 가지는 적용하는 역할이 달라요. 적용 역할이 달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쉽게 말하면 앞에 하자의 승계는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거예요. 원고의 주장 사유 중 하나예요. 원고의 주장 사유. 소송에서 소송에서 원고가 하자 승계를 주장할 수 있다면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주장 사유 중 하나예요. 자, 그에 반해서 뒤에 하자 치유가 있죠. 하자 치유는 소송 단계에서 피고의 주장 사유. 피고가 하자가 치유되었다. 그래서 적법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뭐 계속 제가 진도가 진행될수록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과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서로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원고는 이렇게 하자가 승계되었다, 또는 뭐 어떤 처분이 기소력에 반한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거고, 피고 측은 하자가 치유되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거나, 또는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주고받고 싸운단 말이죠. 자,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소송법 얘기는 더 할 때 더 설명하고, 지금은 이 소송 단계에서 하자의 승계하고 치유가 서로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과서 보통 같이 설명하지만 역할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이 이해하지 마세요. 별개예요. 자, 완전히 구분해서 이해하시고. 자, 이제 하자 승계부터 보십시다. 하자의 승계. 자, 여기서 유독 오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정정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하자의 승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의 소송상의 주장 사유다. 그죠? 일단 원고에 초점 맞춰서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원고가 뭐 할 수 있어요?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한단 말이죠. 위법성을 주장하는데, 당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도 있죠. 내가 지금 받은 이 처분이 주체 또는 절차 또는 형식 내용상 하자가 있다. 이걸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 주장 말고도, 이 주장 이외에 이전 처분, 선행 처분의 위법성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가 이제 하자 승계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원고의 주장 사유인데, 자, 그러면 읽어보십시다. 문제점. 둘 이상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특히 선행 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했을 때. 자,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선행행위에 대해서 취소성 제기하면 되죠. 근데 뭐가 발생했어요? 불가쟁력이 발생했을 때. 불가쟁력이 발생했을 때, 이때 후행행위를 소송을 제기하면서 선행행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하자 승계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소송의 대상은 후행행위인데, 하자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자 승계죠. 하자 승계.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좁게 보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원고는 후행행위에 대한 소송 단계에서 후행위의 위법성, 후행위 자체의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 하자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선행의 위법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관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거 계속 좀 정리해 보십시다. 이번에 논의의 전제 요건, 여기에 오해가 많아요. 하자 승계가 기본적으로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서 선행행위를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후행행위에 대한 쟁송 과정 속에서 선행 위법을 주장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첫째, 당연히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려면
불가전력이 발생되는 행위는 한정되어 있죠. 행정행위에 한정되죠. 그래서 선행행위가 행정처분이어야 돼요. 일단. 그래서 선행행위가 행정처분이어야 돼요. 자, 이 말은 처분이 아니면 불가전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초부터. 우리가 지금 행정행위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죠.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은 불가전력이 발생하고, 만약에 행정행위가 아니면 뭐 사실행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불가전력이 생기지 않아요. 공법상 계약 이런 것들은. 그래서 첫째, 선행행위가 행정처분이어야 된다. 일단 꼭 받으시고, 그리고 둘째, 처분일 때만, 즉 행정행위일 때만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생각할 수 있어서, 그래서 불가전력이 생길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선행행위가 당연무라면은 무효는 누구나 아무 때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하자승계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무효는 주장할 수 있으니까, 아무 데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행행위가 취소 사유여야 돼요. 하자의 정도가. 그러다 보니까 하자승계 같은 경우는 케이스 문제를 풀다 보면, 사례 문제를 풀다 보면 선행행위가 처분인지도 논해야 되겠고, 선행행위 하자 정도가 취소인지 사유인지도 논하게 되겠죠. 이때는 예외적으로 논하게 되겠죠. 이때는. 하자승계를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선행행위가 하자의 정도가 어느 정도를 판단할 테니까, 그때는 무효와 취소의 급여 기준 따라가지고 하자의 정도를 논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들 몇 가지만 설명합시다. 자, 오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해를 좀 몇 가지를 시정할게요. 오해.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 첫째가, 이거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책에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보통. 첫 번째가, 후행행위가 처분일 것, 이런 표현들이 교과서에서 많이 나와요. 이거는 오해예요. 하자승계에 관한 그 기본적인 그 여러 가지 독일이라든가 일본적 문헌을 읽어보면 이건 오해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후행행위는 처분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판례들도 최근에 나온 것처럼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같은 거는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대상이 처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가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단계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위법성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는 얘기는 결국 후행행위는 꼭 처분일 필요는 없어요. 심지어 저기 미개한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는 후행행위가 사법행위, 즉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하자승계를 허용하는 그런 판시가 있다는 거죠. 독일은 당사자소송에 대해서 하자승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그런 판례가 있고, 그래서 원래 하자승계는 기본적으로 후행행위가 꼭 처분이 필요가 없는데, 이게 누구 하나가 한번 쓴 다음부터 이걸 계속 누가 베껴 쓰고 있어요. 자꾸 지금 이거는 논문을 조금만 읽어보면 그런 게 다 빠져. 이게 왜 누가 이렇게 됐을까 싶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오해가 이런 표현도 많이 나와요. 이것도 환장할 일이죠. 후행행위가 적법할 거. 이거 누가 그래요? 적법해야 된다. 이거 누가 그래요? 이거 하자승계는 위법 사유 중 하나예요. 사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행행위가 위법하다라고 내가 주장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주장이 안 받아질 수도 있잖아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선행위 위법도 주장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행위가 꼭 적법하다. 이것도 사실 이런 표현도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이것도 누가 쓰더니 또 베껴 쓰고 하는 거죠. 이거 뭐 한 명이 베껴 쓰면 계속 베껴서 잘못 쓰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이게 궁금해서 이제 각 나라의 문헌들 찾아보고 봤더니 이런 거 없어요. 다 없어요. 우리 판례도 이런 표현 안 쓴단 말이죠. 판례도 쓴 적 없고 다른 나라 문헌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가 이제 한번 교과서인지 어딘지 찌라신지 모르겠지만 한번 언급되니까 그거 베껴 쓰고 아무 생각 없이 다 베껴 쓴단 말이죠. 이 두 가지는 철저한 오해예요. 여러분이라도 그런 오해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안 써놨죠? 일단 기본적으로 해서 선행행위, 논의 전제는 선행행위가 행정처분이다. 이건 반드시 그래야죠. 왜냐면 처분이 되면 불가전력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행행위가 행정처분이어야 되고, 불가전력이 발생해야 되고, 취소사유다. 이거는 반드시 논의 전제가 충족이 돼야 되고, 요 두 가지는 아니란 말이죠. 어디서 이걸 어디 근거도 없는 얘기를 써가지고. 자, 계속 가봅시다. 혹시 저한테 반박하는 분, 혹시 그런 글을 쓰신 사람이 있으면, 아니, 혹시 이제 그런 분, 혹시 뭐 자기 들은 거가 다르다면 그분에게 그 문헌 논거를 갖고 오라고 하세요. 제가 반박해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에 하자승계 기준, 이제 요걸 한번 가봅시다. 기준. 자,
요 얘기는 여러분 조금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판례가 좀 판례 입장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판례 입장을 보기 전에 학설 두 가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 판례가 이 두 학설을 짬뽕하거든요. 짬뽕. 그래서 그런 학설을 설명을 해야 돼요. 답안에 쓸 때. 이거를 그냥 판례만 쓰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이 두 학설이 완전히 충돌이 되는데 그걸 합쳐버렸어요. 자, 이거 뭐 제가 종종 드는 건데, 이게 여러분, 이거 정이 만약에 왼쪽 정이 있고 오른쪽 반이 있는데 이거를 합한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사실 이게 논리 모순일 수도 있죠. 뭐 철학을 좀 공부하시면 알겠지. 이게 논리 모순일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를 합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판례가 완전히 서로 다른 견해 두 가지를 절묘하게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돼요. 학설을. 자, 그러면 학설을 먼저 좀 판단해 보십시다. 일단 첫 번째, 일설이 우리가 하자승계론, 전통적 하자승계론이라고 하는 견해인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선행행위하고 후행행위의 어떤 목적을 봐요. 목적. 그러니까 뭘 고려하지 않냐면은 상대방의 주관적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있다, 이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키워드 객관적으로 행위의 상태만 봐요. 행위의 목적만 봐요. 목적만. 그러니까 뭘 고려하지 않나,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있느냐, 이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행위의 성질만 고려해서 항상, 그러면 행위의 성질만 고려하는 것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항상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개인적인 성향은, 개인적인 지금 원고가 어떤 사정에 빠졌는지, 소위 말하면 원고의 지금 주관적 상태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행행위하고 후행행위가 서로 같은 목적, 즉 하나의 효과를 완성한다. 즉 같은 목적일 때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겠죠. 그래서 두 행위가 서로 같은 목적을 추구할 때는 승계가 되고, 그 다음에 두 행위가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할 때는 승계가 안 된다. 다른 법적 효과를 추구할 때는 승계가 안 된다. 다만 다른 법적 효과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선행위가 당연무라면 무효는 누구나 아무데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때만은 예외적 승계가 된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판례 입장이에요. 과거의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특징이 뭐예요?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 즉 목적만, 행위의 객관적인 상태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원고의 주관적인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정반대에 서 있는 게 구속력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속력 이론은 조금 이게 설명이 쉽지 않은데 그것도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게 굉장히 배경이 좀 어렵거든요. 배경이. 이 양반들은 이런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 제소기간이 경과했다. 자, 잠깐 한번 비교해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판결 잠깐 생각해보면, 자, 판결에, 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즉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하면, 비교의 내용이 지금 비교. 판결에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했다. 즉 뭐야? 상소 제기간이 경과하면 그 판결을 다시 못 다투죠. 동정 절차에서. 자, 그때 뭐가 생기죠? 기판력이라는 게 생겨서 강화된 구속력이 인정돼가지고 이제는 다른 소송 절차에서도 그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는 거죠. 이 기판력이잖아요. 그래서 형식적 확정력, 실질적 확정력. 네, 아까 했던. 자, 이거 그대로 차용하자는 얘기. 이 양반들은 차용해서 행정처분에 이거 그대로 차용해서 이거 유추해가지고 행정처분에 뭐가 발생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뭐 할 수 없죠? 당의 쟁송 절차에서 이거 하자 주장할 수 없죠. 각하되니까. 자, 그럴 때 강화된 구속력으로 기결력 또는 구속력이란 게 생겨서 다른 소송 절차에서도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기결력이라고 불러요. 기결력 또는 구속력이라고 불러요. 강화된 구속력. 자, 그러면은 이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구속력이 인정되면 승계가 부정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구속력을 배제해야죠. 그래서 구속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기결력의 한계를 검토하는 거. 마치 기판력의 한계 검토하듯이 객관적 한계, 주관적 한계, 시간적 한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기판력이 없는 추가적 한계를 더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판력 이론을 그대로 차용한 입장이 기결력설 또는 구속력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어떤 처분에 불가능하게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이 양반들은 강화된 구속력이 생겨서 기결력이라는 게 인정돼가지고 기결력이라는 게 인정되면 하자승계는 주장 원칙적으로 못하는 거죠. 그렇죠?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승계를 부정하는 입장이에요. 하자승계를. 다만 그런 기결력의 한계를 검토해서 한계를 넘어가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승계가 허용되는데, 자, 문제는 두 행위가 연속됐을 때 보통은 객관적 관계, 주관적 관계, 시간적 관계를 다 충족한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충족이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추가적 관계라는 걸 들어요. 그게 예측 가능성, 수행 가능성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십시다. 먼저 잠깐만요. 오른쪽에 153페이지에 보충 설명이 있죠. 그건 한 번을 읽어봐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차피 나중에 이 중에 특별한 하나만 골라오겠지만 한 번 읽어봐야 돼요. 한 번 읽어봐야지 왜 판례가 이런 판시를 하는지 안단 말이죠. 보충 설명, 구속력 이론, 기결 이론은 의 재소기관의 경과에서 불가능하게 발생한 행정의 하자 승계하면서 원칙적으로 부정. 일단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다만 이런 실질적 존속력, 기결력의 한계를 넘어가서 기결력이 부정됐을 때는 예외적으로 하자 승계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기결력의 한계가 뭐냐? 객관적, 주관적, 시간적 한계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한계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한계가 충족이 돼요. 한계 안에 들어가요. 행위가 연속이 되면.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라번이에요. 라번에 결국 그러면 한계 안에 들어가면 승계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개인의 권리구제가 너무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추가적 한계로서 예측 가능성, 수행 가능성은 드는데, 판례가 요것만 뽑아오죠. 판례가. 이 이론 중에서. 판례가. 그래서 판례가 전통적 하자승계의 입장을 취하다가 기결력설의 요 추가적 한계 요것만 싹 뽑아가지고 합쳐버려요. 두 개를. 그게 현재 판례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건 판례는 우리가 판례를 이해하려면 학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판례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렵죠? 어려운 거 알아요. 머리 뜨기는 거 아는데 그래도 그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끄집어내서 판례가 많은다. 그러면 자, 그래서 학설의 2번, 두 번째 다시 돌아와서 재소기관의 경과에서 불가능하게 발생한 행정의 하자 승계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부인, 원칙적으로 승계를 부정하되, 다만 이렇게 하자 승계를 만약에 항상 부정해버리면 개인에게, 당사자에게 수년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거나 예측 가능성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승계를 인정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뭐를 보자는 얘기죠? 구체적 타당성을 강조하는 거죠. 전통적 입장이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만 본다면 이 구속력 이론은 원고의 주관적 상태를 봐요. 주관적 상태. 그래서 이 두 입장을 판례가 합쳐버린단 말이죠. 판례가. 사실 합칠 수 없는 건데 합쳐버려요. 자, 그러면 판례를 이제 정리해 봅시다. 이제 현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판례를 꼼꼼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주 정말 어려운 것들 많아요. 자, 원칙적으로 우리 판례는 하자 승계론의 입장이나 선행행위가 후행행위 두 가지가 서로 독립해서 별개의 목적, 즉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승계를 인정한 예가 있다. 여기까지 이제 일반 이론이고, 그런 사례들을 한번 차근차근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거기 이제 밑에 쭉 설명되어 있는데 한번 일단 정리부터 하고 자, 가봅시다. 한편 판례에 의하여 하자 승계가 인정된 대표적인 경우로는 조세 체납 처분 절차 안에서 독촉, 압류, 매각, 충당, 도감 매청. 독촉, 압류, 매각, 충당은 조세 체납 절차라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한다고 본 거예요. 독촉, 돈 빨리 내라, 세금 빨리 내. 그 다음에 압류, 안 내면은 이제 그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들어가죠. 강제지 막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다 팔죠. 매각하고 청산 절차 들어가고. 그래서 독촉, 압류, 매각, 청산. 요 네 가지. 상호간의 승계를 허용했고, 이거는 같은 법조가를 추구했다고 봤기 때문이죠. 자, 계속 이어서 같은 어떤 스타일로 행정 대집행 절차 안에서 계고, 통지, 실행, 비용납부 명령, 개통실비. 그래서 이거는 대집행이라는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동일한 목적이 있다라고 본 거죠. 건물 철거 명령 했는데 그 이행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계고, 통지, 실행, 비용납부 명령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고 본 거예요. 자, 두 가지 봤죠? 잠깐 스톱하고 이 둘과 비교를 해볼 것이 그 다음 문단이죠.
다음 문단. 그래서 지금 방금 체크했던 것들을 숫자를 매겨두면 편하겠죠. 뭐 1번 도감매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지금 개통실비가 있단 말이죠. 계고, 통지, 실행, 비용납부 명령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다음 문단에 가면은 각각 연결해서 볼 것들이 있어요. 반대로 하자 승계를 부인한 경우 해가지고 건물 철거 명령 대집행 계고 처분 사이. 여기다가 1번, 여기다 2번. 건물 철거 명령과 대집행 계고 처분 사이. 건물 철거 명령과 대집행 계고 처분 사이 해가지고 연결해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얘기는 건물 철거 명령과 대집행 계고 처분 사이는 서로 다른 법조가 추구하고, 다만 개통실비 사이는 대집행이라는 하나의 절차에서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라고 본 거예요. 건물 철거 명령과 대집행 계고 처분 사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 거기다가는 1번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 이거를 여기 위에 1번하고 연결해서, 그래서 체납처분이 독촉압류 매각 송산이거든요. 그래서 과세처분과 독촉 사이는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른 법조가 추구하는 거니까. 자, 이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고, 그 다음에 계속 다시 또 올라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여러분 보이시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 있죠. 그죠? 요거는, 자, 또 밑에다가 쓰셔야 돼요. 간단하게 따로 여백에다 쓰든지. 자, 지금 찾았어요?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 자, 끄집어내서, 아니, 밑에다가 쓰셔가지고, 자,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된 경우, 그 다음에 통지되지 않은 경우, 각각 판례가 있어요. 각각.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가 되면 상대방은 제소기간 안에 다툴 수 있겠죠. 그죠? 개별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그 땅값이 얼마인지 내가 안다면, 이 땅값이 잘못 매겨졌네? 소송을 위해서 다툴 수가 있죠. 그러면 하자승계를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죠. 내가 미리 다툴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가 됐을 때는, 이때는 우리 판례가 하자승계를 부정했어요. 그러나 통지가 되지 않고 관부에 공고만 됐을 때, 이때는 승계를 허용했단 말이죠. 판례가 다 있는 거예요. 둘 다 있어요. 이거 무조건 된다라고 해도 안 되고, 안 된다 해도 안 되고, 이건 사례마다 달라요. 사례마다. 자, 조금만 생각해 봐요. 하자승계는 예를 들면 선행행위를 적법한 제소기간 안에 다툴 수 있으면 굳이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선행행위 다투면 되니까. 소송은 제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통지를 받아가지고 내가 소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 있었다. 그럼 승계를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판례가 부정한단 말이죠. 다른 법조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일단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계속 바로 이어서 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 그 수용 보상금 재결. 자, 이거는 요거 돼 있죠, 지금. 요거는 지금 이 표준지 써주세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통지되지 않아요. 이따 설명할게요.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 적어만 놓으세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소유자에게는 그 공시지가 얼마인지 통지해 주는데, 나머지 자에게는 통지를 안 해줘요. 좀 말이 복잡하죠? 다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소유자 이외의 자, 그러니까 표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소유자가 있겠고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표준지 소유자 나머지 자들에게는 통지를 하지 않아요. 통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표준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의 개별 공시지가가 잘못 매겨졌네, 이걸 다투려고 하다 보니까 표준지가 처음부터 잘못 매겨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투었던 사건이에요. 좀 이따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적어만 놓으세요. 일단 어차피 다 해드릴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런 판례들을 다 이해하려면 아까 설명했던 그 구속력 이론의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판례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판례가 두 입장을 합쳐버렸기 때문에. 자, 일단 적어두고, 그 다음에 다시 다음 문단, 아직 안 했던 거. 그 다음에 다음 문단에 이제 보충역 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 사이. 이제 군대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입대하기 전에 제일 먼저 신체 등기 판정을 받는데, 신체 등기 판정 우리 판례 따르면 처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현역이라든가 보충역 편입처분이 나오고, 그를 바탕으로 이제 현역은 입대처분, 보충역은 공익근무요원 소집으로 가는데, 이 두 사이가 서로 다른 법조과를 추구한다고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직위 해제하고 면직 처분, 요것도 비판이 많아요. 일단 우리 판례는 서로 다른 법조과 추구한다고 봤어요. 승계가 안 되는 쪽으로. 그러나 공무원의 직위 해제 처분을 당했을 때 공무원이 이 적법한 재소기간에 다툰다는 것은 기대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직위해제를 당하면 3개월 동안 기간 대기를 받는데, 그 기간 동안 그냥 자숙하는 모습을 보통 보여주죠. 그래야지 복직이 되니까. 이거 자숙 안 하고 그냥 내가 둘이 막 나서가지고 소송 제기하고 심판 제기하고 이제 소청 제기하려면 이거 복직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공무원들은 직위제 당하면 직위제가 부당하다 할지라도 그냥 참고 기다리죠. 보통. 그러다가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직권 면제 당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하자 승계를 허용해야 될 텐데 판례가 승계를 허용하지 않아요. 참 문제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토지 수용 절차에서 사업인정과 수용제가, 이것도 토지 수용이라는 일련의 절차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인데, 우리 판례는 우리 상식과 달리 하자 승계를 허용하지 않아요.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직위해제하고 직권면직, 사업인정, 수용제, 이런 것들은 하자 승계를 허용할 법한데 우리 판례가 하자 승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비판하는 견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자, 가까이 이거는 좀 뒤에서 볼 거니까 일단, 그러면 먼저 검토는 뭐 철저하게 판례를 지지하는 거예요. 검토는 철저하게 현재 판례 입장을 철저하게 지지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판례가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은 밑에 자 판례 1번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 판례 1번이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에 지금 문제인데, 이게 이런 상태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판례 1번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일단 개별 공시지가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토지 수요자한테 통지가 현재 안 된 상태였어요. 자, 개별 공시지가 지금은 토지 소유자가 다시 통지해 주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잘 통지를 안 해줄 때예요. 그래서 이게 현재 지금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가 안 된 상태예요. 현재. 자, 그 상태에서 자, 갑이 을에게 지금 자신의 개별지를 토지를 매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익을 얻었겠죠. 토지를 팔고 이걸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납부하고 남는 돈 갖고 뭘 좀 써먹어야지 했는데, 이 과세 처분을 받았는데, 과세 처분이 이게 너무 액수가 과다한 거예요. 액수가. 자신의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세금이. 이 과세가 이제, 과세 처분.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가, 소득세가 과다합니다. 이게 과다한 거예요, 지금. 너무 지나치게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따져봤더니 개별 공시지가가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과세가 된 거예요, 부과가. 그러니까 자기는 이 땅이 농지라고 생각하고 매우 저렴하게 팔았는데, 이거를 지금 대지로 오해해가지고 개별 공시지가가 높게 매겨졌고, 그래서 과세 처분도 높게 나온 거예요. 내가 이걸 통지 받았으면 다 텄겠죠. 근데 통지를 못 받았단 말이지, 이 상태. 재소기간,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재소기간 지나갔고, 그래서 이때 과세 처분에 대해서 뭐였나, 이 갑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과세 처분, 취소 소송, 이거를 대상으로 삼고 이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한 거죠. 이런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나 보십시다. 자, 이때 이제 우리 판례 1번에 보면은 우리 판례가 드디어 이제 소위 하자 승계론과 기근력설, 구순이론을 합쳐버리죠. 그래서
소위 수정된 하자승계는 입장을 취하죠. 두 개 이상이 연속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해서 별개 효과를 목적으로 할 때는 원칙적으로 승계가 안 된다. 그게 원칙이나, 자, 콤마 찍고 이 경우, 네 번째 죠. 이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라는 표현을 쓰죠. 구속력이 상대방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거나, 수인한도 이론 쓰죠. 예측 가능성 이론 쓰죠.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닐 때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27조 5항의 이념에 따라서 구속력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때는 하자승계를 주장할 수 있다.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던 거예요. 이게 판례 1번이. 네, 1번이.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문제가 154페이지 2011 입법고시니까 한번 풀어보시자고요. 154페이지. 자, 한번 보시죠. X광역시 Y구 구청장 병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보통 이제 줄여서 부감법이라 하죠. 예, 부감법 11조에 따라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 보통 이제 토지 가격을 매길 때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먼저 하죠. 예, 그걸 보고 이제 표준지는 보통 많지는 않아요. 한 50만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그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나머지 지역은 표준지를 고려해서 시세 고려해가지고 개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따라 매기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다음에 개별지 공시지가예요. 자, 그러면 이런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매긴 거예요. 매겨놨더니 갑은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결정 공시된 위 공시지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높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재조사를 청구했죠. 어떻게든 알아가지고 좀 청구한 거죠. 이의 신청한 거죠. 이 재조사 청구는 지금은 과거는 이의 신청, 지금은 재조사 청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재조사 청구를 했다. 그래서 병구청장은 결국 가액 조정에서 뭐 했다? 가액에 뭐 했어요? 통지하고. 이걸 지나가면 안 된다. 뭐 하고? 통지하고. 이걸 놓치면 이 문제 못 풀어요. 통지하고. 7월 18일 날 통지하고, 그리고 공고도 다시 세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갑은 그러면 통지받았으니까 그 내용을 알죠? 알죠. 당연히 왜 모르겠어. 알죠. 알고 있는데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한참 들어서 세금 받아먹고 세금이 너무 과하네? 그래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성을 제기하면서 이때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위법성을 주장했던 사건이에요. 하자승계 허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판례예요. 이건 안 되는 판례예요. 이때는. 왜? 통지 받았기 때문에. 미리 다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결국 뭐 앞에를 어떻게 풀던 간에 결론이 하자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목차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하자승계에 대해서 각 행정적인 법적 선지를 써놓은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처분인지를 쓸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과세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니까 각각의 성질이 이제 문제가 될 테니까 간단하게 써놓은 거고,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법적 성질에 관한 얘기는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지금 한번 뒤에 가서 잠깐 우리 구경만 하고 오십시다. 뒤에 가서.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700 잠시만요. 750 잠깐 40 좀만 더 가면 되는데 나왔다. 748페이지 748페이지 이거다 적어두고 오십시다. 748페이지 지금 보고 나중에는 넘어갈게요. 스킵할게요. 748페이지 바로 앞에 우리 반가운 애 하나 보이죠? 토지거래허가 보이죠? 네. 자, 748페이지. 노마트 3번의 공시지가. 두 가지가 있죠.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지 공시지가. 이 두 가지는 법조문 안 주고 그냥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의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말 그대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에요. 누가 정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그래서 외워버리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죠. 이러면 지금은 이제 국토해양부가 이름 바뀌었죠. 국토교통부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개별지 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개별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끝났죠. 네. 다 외웠어요. 그래서 현재 표준지가 제일 높은 곳이 이제 명동 일대라고 하죠. 명동 일대 무슨 커피숍 자리라고 하죠. 네. 뭐 3억 얼마인가 뭐 그렇다고 하니까 평당. 자,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정의,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고, 그 다음에 학설들이, 이 학설은 우리가 앞으로 배울 행정적인 법적 자격은 다 나와요. 행정행위설, 행정입법설, 사실행위설, 행정계획설 다 나오죠. 다 쓰면 돼요. 다 생각하면 되고, 판례가 중요하죠. 판례가 처분성 긍정했죠. 판례가 이런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건 조금 의문이 가긴 하는데 어쨌든 판례는 긍정했어요. 왜냐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정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처분성을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다만 이제 표준지의 소유자에게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지 공시지가를 같이 수행해요. 왜냐하면 표준지를 한번 정해놨는데 거기다 개별지를 또 매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지 소유자에게는 사실 개별지 공시지가 역할을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그때는 처분성 인정할 수 있어도 이 표준지 자체를 처분성 인정하는 판례 입장은 조금 의문이 가지만 어쨌든 판례는 긍정하고 있다. 그래서 양가로 3번의 검토는 저는 개별지로 봐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다. 이거는 개별지를 매기기 위한, 개별지 공시를 하기 위한 단순한 지침에 불과한 건데, 다만 표준지의 소유자에게는 개별 공시지가 역할을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그때는 처분성이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예요. 왜냐면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개별지 공시가 우리 판례에 따른 처분이거든요. 이견 없이. 자, 그 다음에 2번의 개별 공시지가, 이것도 알아두셔야죠. 개별 공시지가.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개별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죠. 이런 것들은 그냥 암기하세요. 의 정도 간단하게. 뭐 법정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더 높아요.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이제 뭐 하죠? 세금도 매기는 거고, 보상금도 이걸로 책정하는 거고, 하여튼 각종 토지 행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개별지 공시지가가 역시 행정처분이냐 법적 성질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행정행위설, 행정입법설, 사실행위설, 그 다음에 행정계획설 대립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처분성 긍정하죠. 개별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해서 각종 토지 행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권리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처분이다. 라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학문적으로도 소위 물적 행정행위, 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물적 행정이다. 처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거기까지 일단 봐두시고. 자, 그러면은 일단 공부했으니까 다시 앞으로 넘어오십시다. 그럼 이제 154페이지에서 일단 제가 법적 성질을 앞에서 빼놔서 써놨지만 굳이 이렇게 안 써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죠? 하자 승계에 관한 논의의 전제를 할 때 선행행위는 개별지 공시지가가 행정처분이 된다. 그때 이제 개별지 공시지가 법적 성질을 또 그때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디서 쓰는 상관없어요. 그죠? 미리 앞에서 목 잘 잡아 뽑아내든 아니면은 그냥 하자 승계에 관한 얘기를 직접 하면서 하자 승계에 관한 논의 전제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 선행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 그래서 개별지 공시지가가 행정처분인지 살펴보자 해가지고 그때 법적 성질을 써도 되죠. 네. 네. 어쨌든 한 번 나오긴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개별지 공시지가의 하자가 있죠. 잘못 매겨진 하자가 있는데 그 하자는 일반인들은 알기 쉽지 않죠. 그죠? 우리 같은 일반인은 알기 쉽지 않죠. 명백하지 않다, 취소사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소기간 지나갔죠? 본문의 날짜 보면 한참 지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하자 승계 논의 전제를 다 충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자 승계 여부에 대해서 학설상의 대립이 있고, 하자 승계론 전통적 입장과 구성연설의 대립이 있었고, 우리 판례가 이 둘을 접목시켰죠. 최근 들어서. 접목시켰죠. 그래서 수정된 하자 승계론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그런 판례 입장을 타당하다라고 봤을 때 이제 사안의 해결. 자, 오른쪽 가봅시다. 155페이지. 갑은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제도사 청구에 대해서 감액 조정 결정을 이미 통지받았으므로 예측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권리구제 가능하죠. 이거 잘못 매겨졌네. 바로 다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게으르게 놓친 거죠.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통지가 안 됐더라면 당연히 하자 승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지만 이렇게 통지받았을 때는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게 하자 승계가 안 된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된다라고 신친구들 전부 다 빵점 맞았죠. 왜냐면 된다는 판례는 그것만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 취지를 알아야 돼. 왜 된다고 했는지 왜 안 된다고 했는지 각각 취지가 다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굉장히 실제 문제 나왔을 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154페이지.
154페이지 판례 2번. 위에 판례 2번. 이건 어떤 거냐면은 제가 간단한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나중에 제가 토지 수용할 때 다시 한번 또 그 절차를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지금은 그냥 간략하게 사실관계만 간단하게 그림으로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통 토지를 수용하기 전에 사업 인정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인정을 바탕으로, 뭐, 가운데 다 넘어갈게요. 사업 인정 이후로 이제 수용 재결이 이루어지고, 수용 재결 단계에서 두 가지가 확정돼요. 수용과 관련된 수용 범위라든가, 수용 시기, 수용 범위라든가, 그 다음에 수용의 시기 등이 확정이 되고, 확정하는 건 이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보상 금액을 결정해요. 그래서 국토교통 보장관이 사업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협의 거쳤는데 협의가 안 됐을 때 이제 토지 수용위원회가 수용 제기를 하고 이때 여기에 불만이 있으면 이제 이의신청을 거쳤다가 이제 행정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 사건은 이의신청 거쳐왔었어요. 거쳐가지고. 자, 그런데 결론 딴 게 아니에요. 지금 보상금액이 수용재결, 토지수용회가 결정했는데 보상금액이 지나치게 낮아요. 그래서 이의 신청했는데 그래도 낮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수용시라든가 수용 범위 이런 것들에 자, 불복이 있을 때 이의 신청, 그 다음에 이때는 취소소송. 자, 이거는 좀 네모 쳐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보상금액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역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신청했다가 이때 불만이 있으면 이제 우리 이 법자는 보상금 증액 또는 감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법 85조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설문은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이제 제기했던 사건이야, 원고가. 이 사건. 자, 그런데 이 보상금을 증액을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왜 이렇게 보상금이 낮게 매겨졌나 따져보니까 이 보상금액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이 있겠죠. 결정 기준. 이 보상금액 결정 기준. 자, 이 결정 기준은 일단 기본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예요.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가 잘못 매겨져 가지고 보상금액이 낮게 책정됐고 그 원인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잘못 매겨졌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이런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이건 지금 이런 사태예요. 자, 옆에 하나 더 그립시다. 자, 어떤 X라는 지역이라 했을 때, 자, 그 지역의 대표지가 표준지겠죠? 표준지 공시지가. 여기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개별 공시지가예요. 나머지는. 그런데 지금 원고가 여기 있다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뭐 개별 공시지가밖에 안 매겨졌겠죠? 그죠? 원고는 이 개별지의 소유자예요, 지금. 원고는 갑이. 그래서 이 갑이 자신의 토지가 지금 수용됐단 말이에요. 수용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수용이 됐는데 보상금액이 지나치게 낮아요. 많이 낮아요. 많이. 실거래가보다 많이 낮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낮아요? 하면서 이의 신청까지 했는데 그래도 낮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상금 증액 더 달라.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단계에서 따져보니까 보상금액 결정에 기준된 개별 공시지가, 자기 개별 공시지가가 낮게 매겨졌고 그 원인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낮게 매겨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자가 있더라.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쫓아가서 요거 하자가 주장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설명했죠. 표준지 공시지가는 표준지의 소유자한테는 통지가 돼. 왜? 개별지 역할을 수행하니까. 그러나 표준지 소유자 이외의 재계는 통지가 안 되니까 갑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표준지가 얼마인지. 그죠? 관부에 공고되는데 그거 쫓아가서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미친 사람은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표현이 꼭 답안이 나와야 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무슨 표현을 찾고 있는지 제가 보십시오. 따라와 보세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은 이를 기초로 수용 재결 등과 같은 별개 독립된 행위다. 서로 독립해서 별개 법조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자, 이게 왜 부분이 안 됐을까? 자, 두 번째 줄. 자, 별표칠 준비해 봅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를 인근 토지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거를 별표를 쳐놓고 한 10대 개를 쳐놓으세요. 이걸 외워야지, 이거를.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밑줄을 굴곡시 안 해놨죠. 함정에다. 자, 제일 중요한 표현이 이게.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은 이를 인근의 토지의 소유자라든가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무슨 말이야? 아까 설명해드렸죠. 표준지 공시지가는 표준지의 소유자에게는 통지해줘요. 공지 다 알려줘요. 그러나 표준지 소유자 이외의 자는 이걸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통지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므로 좀만 더. 자, 그러므로 좀만 더. 그러므로 좀만 더 읽어볼게요. 인근 토지의 소유자. 지금 저 칠판에 갑 같은 애들. 인근 토지의 소유자는 등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기 곤란하다. 모를 거 아니냐고요. 모르니까 거기 하자가 있는지 모르니까 못 다투죠. 재소견 안에 못 다투죠. 예, 그죠. 그것만 잘 찾으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좋은 말들 다 지나가서 다 못 쓰니까 어차피 좋은 말들 다 읽어보고 결국 그리해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청구소송,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단계에서도 선행 처분으로서 그 수용 대상 토지 가격의 산정에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을 독립된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하자 승계를 그래서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법조가를 추구하지만 예외적으로 승계를 허용한 것은 선행위가 통지가 이렇게 안 됐을 때 한해서죠. 이런 판례들을 깊이 있게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사례 문제를 쓰든 뭘 하든 간에 정확하게 그 판례들에 따라서 답안할 수 있는 거예요. 판례는 제가 볼 땐 판례 자체는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판례 자체는 이제 두 학설을 잘 융합해서 잘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사례에서 이 판례들을 잘 응용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자, 하자치유는 뭐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이건 내일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은 하자 승계까지 하시고 내일은 하자치유 뭐 전화는 바로 나올 거 없으니까 그래서 취소철에 다음에 확약, 행정계획 뭐 쭉쭉 나오거든요. 이제 행정계획,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까지 쭉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일단 188페이지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시험 보는 거 아시죠? 내일 시험 봅니다. 네. 그래서 수업은 7시 10분부터 할게요.